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9시 45분입니다. 예, 오늘 $1 환율이 1,400원을 넘었습니다. 예, 1,400원. 13년 만에 넘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상당히 좀 경제가 좀 약간 불확실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고, 확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97년도가 많이 연상이 되는데,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랑 금융위기죠. 외환위기도 하고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97년도 외환위기, 그때는 아시아발이죠. 태국부터 시작한 아시아발 금융위기인데, 97년도에는 한국이 부채가 많았어요. 한국이 부채가 많고, 한국 기업들이 부채가 많았고, 국가는 또 부채가 별로 없었고, 가게도 별로 부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부채가 많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부채를 많이 떠안고 있는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가장들이 많이 이제 실직을 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가계 부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영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성공했어요, 그때. 예.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또 반대로 미국 가계의 부채가 많았습니다. 미국 기업이 부채가 많은 게 아니라 가계의 부채가 많아서 미국 부동산 모기지,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를 일으켜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도 나도 이제 부동산을 사겠다고 모기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가계 부채가 상당히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폭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미국 금융회사, 부동산 또는 금융회사들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를 일으켰죠. 그때 이제 또 한국이 상당히 힘들었죠. 97년도 금융위기 때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똑같이 $1 환율은 상당히 이제 고점을 찍었죠. 근데 97년도는 우리가 이제 상당히 부채가 많았던 거기 때문에 아시아발 금융위기고, 태국발이지만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취약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2,000원까지 갔습니다. $1 환율이 2,000원까지. 그때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만큼 강경식 부총리 말로는 한국은 상당히 펀더멘털이 좋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지만, 국가의 펀더멘털은 좋았는데 기업의 펀더멘털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관료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왜 이러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5%밖에 안 됐었어요. 재정 적자가 15%밖에 안 됐다는 거죠. 재정 지출이, 부채가. 근데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GDP 대비 지금 200%에서 300% 사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배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97년도 한국의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 일본은 거의 지금 파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가게라든지 기업에서는 별로 큰 요동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97년도, 2008년도에 이어서 지금 이제 1,400원까지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1,500원까지 찍었어요. 근데 지금 갔다가 바로 내려왔죠. 근데 지금 이제 2022년이 지금 이 금융위기는 미국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또 미국발. 2008년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국발 금융위기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이 부채가 많고 미국은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소비가 문제입니다. 예, 미국은 소비가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금 가계의 소비자들이 너도 나도 좀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겠다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지금 강달러로 가는 거예요. 강달러로 가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거는 2008년도부터는 오히려 양적 완화를 했어요. 예, 양적 완화를 한 거죠. 2008년도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저금리로 가게 된 겁니다. 저금리로. 예.
반면에 지금은 미국의 소비가 지금 강하고 부채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국가 재정도 어떻게 보면 물론 미국의 국가 재정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찍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국가 재정 적자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8년도 때는 미국의 가계 부채가 많았던 거고, 지금은 한국의 가계 부채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는 2008년도인데 지금 2022년의 금융위기는 이거는 미국 발이긴 맞는데, 미국에서 강달러를 지금 조장을 해서 미국 발로 된 건 맞는데 취약한 건 지금 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가계 부채가 OECD 대비 국가 중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 등에 비해서는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강달러가 됐을 때 각 국가 간에 걱정하는 사이가 틀려요. 미국은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겁니다. 각 주마다 인플레이션이 뭐 평균 지금 8%를 찍었는데, 뭐 남부나 서부 같은 데서는 지금 뭐 13%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서민들이 중서부에 살잖아요. 뭐 동부엔 주로 좀 사는 사람들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중서부에 사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인플레이션이 돼버리면, 요번 이제 11월 8일 날 있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어주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바이든이 지금 미친 듯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파월이라는 사람이 지금 미 연준 의장이 바이든 전에 대통령이 있잖아요. 예, 트럼프 때는 또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또 왜 그랬냐면, 금리 올리려고 그러면 트럼프가 절대 못 올리게 막 계속 압력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기업이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바이든이 강달러를 좀 묵인하고 있습니다. 예, 왜? 자신의 중간선거 때문에. 11월 8일에 있는 중간선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열세예요. 민주당 열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력력이 상당한 거죠. 미국은 국내 모든 외교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이 다 이제 국내 정치에 집중돼 있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 세계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은 결국은 소비를 잡겠다는 거고, 부채나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달러가 되면서 지금 외국에 나갔던 미국 기업들이 지금 한국 다시 본국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예. 리쇼어링이 되고 있단 말이죠. 리쇼어링. 예.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는 상황. 그래서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일자리가 많아지고 또 임금이 어떻게 보면 또 높아지면은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원자재가 높아져서, 그러니까 원유값이 높아져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라든지 노동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서비스 값이라든지 노동. 그러니까 임금, 고임금. 지금 임금이,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부족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리쇼어링이 계속 되고 있으면은 미국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어려울 거예요. 한마디로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자체가 원자재에 의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셰일가스도 넘쳐나고 자국 내에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 때문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우리나 일본하고 틀려요. 지금 우리 통화가 약원하고 약원화 그리고 약엔이란 말이에요. 일본은. 그래서 수입 단가가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수입 단가가 상당히 비싸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유를 다 수입해야 되고, 모든 다른 여러 가지 뭐 중간재 같은 것들,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려면 중간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게 지금 수입을 해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일본이 더 지금 약세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도 상당히 지금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또 뭐냐면, 일본이 한국보다 좀 나은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원자재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 비록 우리가 이제 수출 업체 같은 경우는 환율이 높아지면 되게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자재가 워낙 비싸게 들어오고 환율이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위 얘기해서 별로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거의 지금 뭐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본국에 남아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 수출업체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지금 상당히 저평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에 별로 좋은 영향이 없는 거예요.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원자재 값은 상당히 오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일본은 아직도 제로금리입니다. 왜 제로금리냐면 일본은 지금 20년째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가가 안 올라요. 그래서 지금 저금리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물가로 가기 일보 직전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원자재 값이 올라서 물가가 조금이라도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나라죠. 보통 이제 경제 정책을 짜는 경제 정책가들은 물가가 오를까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엄청 걱정하잖아요. 근데 일본만은 어떻게 된 게 물가 오르는 거에 걱정을 안 하고 오히려 물가가 올랐으면 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아무튼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제는 워낙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빌려줘가지고 지금도 순채권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직도 일본이에요. 예. 이제 한번 돈 받을 때가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돈 받을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역금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역마진. 그러니까 달러화가 지금 거의 뭐 3.25%. 근데 일본은 지금 0%란 말이에요. 그럼 3.25% 차이를 누가 감당하느냐? 일본 정부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그걸 다 감당해줘요. 예. 채권을 사든 뭘 하든 간에 다 감당해줍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은 별로 금리 역마진, 뭐 달러가 높든 낮든 별로 큰 영향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한국은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막 30대 영끌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집을 막 돈을 빌려가지고 막 사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었으면 오히려 뭐 일본이 걱정을 안 했겠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일본은 가계 부채가 별로 없는 상태고 돈을 쓰라고 해도 안 쓰는 나라예요. 예, 뭐 단카이족 이런 사람들은 현금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쓰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이미 많은 지출을 했고 또 많은 부채를 지금 떠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상당히 높은 상태. 그러니까 가계 부채는 높고 우리는 높고 일본은 낮고 일본은 원자재 값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도 원자재 값이 많이 들고 그리고 소비는 둘 다 안 되고 근데 일본이 좀 더 소비가 안 됐었는데 우리는 지금 30대 40대들이 지금 부채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소비가 상당히 부진해질 거다. 그러면 기업 내수가 상당히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질 거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이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도 지금 보조금을 못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든지 또 미국 시장에 어떤 들어갔을 때의 경쟁 때문에 결국은 기업 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소비도 안 될 것이고 또 가계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제 부실화가 되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2차, 3차적인 어떤 부실을 경기 침체를 이어갈 것이다. 거기다 이제 원자재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지금 이런 어떤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가장 마음 편한 상태고 미국은 그냥 정치적인 이유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이유예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다는 위험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가계 부채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가 된 상태고 거기다가 지금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가지고 통화 수합을 하지 못했어요. 이 통화 수합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양 국가 간에 한마디로 일정한 돈을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예, 들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달러를 어느 정도 들고 있어서 적정 환율 지금 우리가 1,400원인데 1,500원, 1,600원이 가더라도 1,400원대에서 우리가 그 돈을 바꿔줄게 라고 할 정도의 풍부한 어떤 우리가 외화가 서로 갖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환율이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내가 지금 1,400원대 가지고 있는데 내가 1,700원 올라가면 완전 손해볼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없는 상태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환율이 갑자기 급변동돼가지고 내가 환율이 갑자기 확 튀어버려가지고 1,700원, 1,800원, 1,900원, 뭐 2,000원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어떤 그 불안 심리. 이 불안 심리를 잠재워줄 수 있는 게 바로 통화 수합인데 그걸 우리가 체결하지 못하고 왔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경제팀에 상당히 좀 어떻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안 됐던 거죠.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앞으로
한국 경제의 약간 좀 부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국가 채무는 별로 없지만 가계 부채가 상당히 많고 기업 부채도 전혀 없는데 오히려 대기업들은 지금 뭐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 부실해져서 이렇게 망하고 이럴 걱정은 없지만 기업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이 별로 좋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갈 일이 없겠죠. 그러면 주식 자체가 주식은 계속 빠지고 그럼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겠죠. 왜 가계부채가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더더욱 어떻게 보면 소비 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내피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좀 긴축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기가 상당히 이제 냉각되는 그런 상황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 망하거나 97년도처럼 뭐 그런 상황이 올 일은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를 넘은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고 이런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약간 좀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경제는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스테이블이냐 언스테이블이냐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절대적으로 우리가 뭐 학교에서 있는 교수님 이런 사람들하고 틀린 것이 뭐냐면 현장에 있으면 스테이블하고 언스테이블이 그냥 느껴집니다. 이게 상당히 불안하다 뭔가 이게 좀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봤을 때 이게 뭐 불안하고 안 불안하고 개념이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가 기업의 움직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약간 좀 불안한 느낌, 한국 경제가 좀 불안한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이 환율이 그걸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국의 어떤 경제의 단면이에요. 단면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 엔화도 지금 떨어지고 가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엔화는 한국하고 같이 떨어져도 일본은 걱정이 없는 게 가계부채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가계부채가 많은 부분,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 이제 보시는 이제 구독자들이라든지 또는 시청자들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부채를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금리 부채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주셔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문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더 뭐랄까요, 좀 긴축 재정을 좀 해나가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약간 좀 안정적인 어떤 재테크로 가는 부분이 맞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 뭐 위험 자산도 물론 아직도 있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약간 지금은 좀 신중한 자세로 앞을 바라봐야 될 것이다. 왜 한국 경제가 좀 약간 불안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예.